정말 공매도 세력이 지긋지긋하게 끈질깁니다. 양극재 공매도가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 3일에 비해서 한 7% 정도만 줄어들었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한 2%, 공매도가 작년 11월 3일 날 304만 주인데 5월 말 기준으로 299만 주 거의 남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1998년 IMF 때 기업 평가하는 일로부터 25년 금융시장에 있어 왔고, 지금은 이희건 경제TV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이희건 대표입니다. 미국은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을 했지만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도 하반기에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시장은 사실 상반기는 어려웠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타고 시장은 상승할 겁니다. 하지만 올해 금리를 3번 인하하려다가 이번 6월 FOMC 때 보면 한 번 인하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올해 상승 탄력은 약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상승 폭은 조금씩 좋아질 걸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내년에는 미국 금리 인하 폭이 훨씬 크고 후내년에도 크고, 그러면 올해 점진적인 상승 이후 내년이나 후내년은 훨씬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이것은 미국 금리 인하와 우리나라 지수와 연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6월 FOMC 끝나고 점도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점도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연준 의원 19분이 올해 내년 후내년 기준금리를 얼마가 적정한지 연말 기준으로 서로 점을 찍는 겁니다. 연준 의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전체적인 점을 보면 컨센서스, 연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금리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금리 상당 기준으로 보면 올해 말 5.25% 예상이 돼 있고요. 지금 5.50%니까 0.25% 한 번 정도 인하가 된다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하가 횟수가 적기 때문에 생각보다 올해 상승폭은 적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때문에 시장은 점진적인 상승으로 갈 걸로 보고요. 그리고 2025년은 거기서 1% 하락을 할 걸로 보고 2026년은 거기서 또 1%, 상당 기준으로 3.25%니까 내년 후내년 금리 인하 폭이 가팔라지면서 시장도 가파르게 상승할 걸로 보고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는 미국 소비자 물가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소비자 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5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3.3%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2022년 6월 달에 9.1%에서 1년 만에 3.0%까지 하락을 했지만 그 이후 약 1년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위로 튀기보다는 아래쪽으로 점진적으로 더 잡혀갈 확률이 높고요. 그건 다른 것보다 세부적인 물가 중에 세부적인 지표를 보면 식료품 물가도 조금 하락을 했고요. 또 서비스 물가도 조금 하락을 했고, 물가 지표 중에 가장 높은 임대료 물가, 올해 5월 달에 5.40%를 기록을 했는데 임대료 물가도 하락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가장 높은 임대료 물가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추이를 보게 되면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임대료 물가입니다. 그리고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렌탈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렌탈 비용이 확 치솟으면서 임대료 물가가 서서히 반등을 했고, 그런데 지금을 보면 렌탈 물가가 YOY 기준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료 물가도 여기에 수렴을 해갈 확률이 높고요. 지금 가장 높은 물가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돼 있으니까 물가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물가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된다면 역시 금리는 인하가 되고, 금리 인하를 바라보는 것은 사실 금리 인하 자체보다는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움직이는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게 되면 2000년도, 2010년도 이때보다는 훨씬 높은 위치에 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월봉을 보면 매우 높은 위치죠.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위로 더 가기보다는 항상 그 나라의 환율은 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돈이 몰리기 때문에 강세로 가고, 금리 인하기에는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약세로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올해 말 금리 인하가 한 번 되고 그리고 내년 후내년 금리 인하가 가팔라진다.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 이렇게 달러가 강세, 그러니까 달러가 비싼 겁니다. 비싼 달러를 매도하고 산 이머징 환율, 우리나라도 원화도 약세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약세인 환율로 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강세인 달러를 그대로 보유했다가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되니까요. 그래서 비싼 달러를 팔고 약세 환율인 원화 포함한 약세 환율로 가는 이런 큰 돈의 흐름,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고요. 이런 흐름은 사실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돈들은 환율보다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1분기 때 15년 만에 15조 7,962억 들어오면서 분기 사상 최대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이런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돈들이 먼저 들어왔다는 겁니다. 미국 돈들이 왜 먼저 들어올까 생각을 한다면 우리 시장은 상승할 수 있고 또 원하는 강세로 갈 수 있다. 이걸 동시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뿐만 아니고 외국 자본들은 들어왔을 때 두 가지 수익을 노립니다. 첫 번째는 환율에서 환수익,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에서 수익이 나는 자본 수익. 이 두 가지 수익을 노린다고 보면 지금 1분기 때 원화가 정말 약세, 1달러당 1,400원에 가까운 약세 때 외국인들이 왕창 돈이 들어오고 있죠. 이 돈이 결국 1달러에 1,400원을 두고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고 원화가 강세로 갔어. 1달러에 1,000원이 됐다. 이 얘기는 들어올 때 1달러 내고 1,400원 받아서 들어오고 나갈 때는 1,000원을 내고 1달러를 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400원이라는 환수익이 생기는 거죠. 즉 40% 환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후내년 계속해서 보면 원화가 1,000원 가까이 가면서 외국인들은 환수익이 날 거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도 지금보다는 정고점을 넘어서 대세 상승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에서도 수익이 나오고 나가고 이 두 가지를 보고 외국인들이 사상 최대 매수가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돈을 움직임을 본다면 여러분 지금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외국인과 동참해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좀 어렵지만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정말 내년이나 후내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시점으로 가니까요. 그걸 바라보고 여러분 조정치마다 매수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채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채권 시장도 큰 시장이니까요. 채권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미국 기준금리를 보게 되면 지금 확 금리 인상 후에 횡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비슷한 시점이 2004년부터 미국이 확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2006년에서 2007년 8월까지 길게 횡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가장 비슷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때 채권 시장의 채권 금리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움직임을 보게 되면 2006년대 보면 채권 금리가 5% 이상 확 움직였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5%까지 반등을 했다가 그리고 추세적으로 채권 금리가 하락을 했고요. 지금 보게 되면 5%까지 금리가 확 갔다가 조정을 받고 반등 후에 다시 조정입니다. 이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 미국 금리 인하와 함께 지금 보시는 10년물 국채 금리도 하락을 한다는 겁니다.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한다는 것은 반대로 국채 가격은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즉 채권을 매수를 해 있으면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채권 가격 상승으로. 하지만 지금 미국 국채 매수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사서 채권 시장에서는 수익이 날 수 있지만 환율 시장까지 겹쳐서 보면 수익이 그렇게 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같은 시점이지만 2006년 7년대하고 지금하고 원화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화의 위치를 보게 되면 2006년 7년대는 원화가 정말 강세일 때입니다. 원화가 강세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900원 주고 1달러를 샀어 미국 채권을 샀다는 겁니다. 샀다가
보면 위기가 오면서 원화가 약세로 확 튀었죠. 약세로 확 튀었다면 나올 때는 1달러 주고 1,500원 받아서 나오면 환율에서 500원이라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2006년, 7년, 8년도의 상황이라면 지금은 벌써 환율이 워낙 약세입니다. 환율이 약세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채권을 사려면 1,400원을 주고 1달러를 사서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환율이 강세로 가서 1,000원까지 갔다면 나올 때는 1달러 내고 1,000원밖에 못 받죠. 환율에서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 국채를 사고 시간이 지나면 국채 가격은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환율에서는 하락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채권 매수하는 시점은 아니고요. 굳이 채권에 관심이 있으시면 우리나라 2년물 국채 정도 매수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나라 금리도 미국 금리와 연동해서 움직일 확률이 높고 국채는 환율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결국은 원화가 강세로 가야지 우리 시장이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당장 강세로 가기는 어려운 측면이 큰 게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이 중국 관세를 강하게 올렸습니다. 보면 전기차를 기존의 관세가 25%인데 100%로 확 올렸고요. 여기에 반도체나 태양광도 25%에서 50%로 확 올렸고요.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리튬이온 배터리도 25% 관세로 확 올렸습니다. 이렇게 관세를 올리고 이게 8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과거 트럼프 정권 때도 관세를 올렸을 때 중국은 어떻게 대응을 했냐? 위안화를 약세로 가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위안화가 약세로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1달러당 7위안이잖아요. 이걸 극단적으로 1달러당 10위안으로 약세로 바꾸면 1달러 팔면 10위안이 남으니까 1달러 팔아서 7위안 남았을 때보다 조금만 수출을 하더라도 만회가 된다는 거지요. 이처럼 미국이 관세를 높였을 때 관세 대응으로 위안화 약세로 대응했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한중일 환율은 연동돼서 움직이지요. 위안화가 약세로 간다는 것은 원화도 약세고 엔화도 약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1일 이게 시행이 되고 어느 정도 소화가 될 동안은 환율이 강세로 확 움직이기는 어렵고요. 이 과정이 끝난다면 결국 연말에 미국 금리 인하도 있고 여기에다가 관세 문제 이런 것들도 시장에 소화가 되고 그러면 이제 환율이 강세로 가고 시장은 점진적인 강한 상승까지 기대를 할 수 있고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로 가기는 아직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하지만 8월 1일 시행이 되고 소화가 되고부터는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고요. 원화가 강세로 간다는 것은 우리 시장이 큰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환율을 확 설명을 드렸지만 중국하고 일본 엔화 환율도 잠깐 짚어보고 갈게요. 보게 되면 위안화입니다. 위안화도 추세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약세, 위안화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약세로 간다는 거니까요. 추세적으로 약세로 가고 있고 이게 8월 1일 기점으로 조금 더 약세로 대응을 하는 걸 지켜봐야 되고요. 그거 소화 과정이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 엔화도 정말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는 것은 약세로 간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보면 일본은 지금처럼 엔화가 계속 약세로 간다면 수입자 물가가 올라가고 결국 물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달러당 150엔 이상에서는 계속해서 일본 정부에서 방어가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고 추가적으로 약세로 가기도 어려운 위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국의 환율 전체가 약세로 가 있지만 추가적인 약세로 가기는 쉽지 않고 8월 1일 지나고 관세가 어느 정도 시장에 소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강세로 전환될 확률이 높고요. 강세로 전환이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환율이 강세로 가면서 우리 시장이 강하게 상승했던 그때 원화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과거 2003년도에서 2007년 원화가 보면 강세로 900원까지 강세로 갔죠. 달러당 900원까지. 추세적으로 강세로 쫙 움직이면서
대세 상승이 나왔고요. 이때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003년 700포인트에서 2007년 2000포인트까지 아주 강하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원화가 워낙 약세의 위치니까 약세에서 미국이 내년 후내년 더 강한 금리 인하 바탕으로 우리 원화가 점진적인 강세로 간다면 뭐 시장은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올해 상반기 여러분들 고생을 하셨고 잘 견디셨고요. 하반기 점진적인 상승과 함께 내년 후내년 정말 본격적인 원화 강세를 비롯한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으니까 다들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강세로 간다면 주목해야 할 섹터는 무엇인가요? 네, 섹터는 다른 것보다 결국은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종목, 그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보면 1분기 때 외국인들이 15조 원 이상 사상 최대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무슨 종목, 무슨 업종을 가장 많이 샀느냐? 결국 그 업종이 주도 업종이 될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09년 3월 달에도 14조 원 이상 매수가 들어오고 횡보 이후에 정고점을 넘어서 강한 상승이 나왔고 1분기 때 15조 원 들어오고 횡보를 하고 있고 결국은 정고점을 넘어갈 거고 그렇다면 1분기 때 가장 많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 것은 반도체 15조 원 중에 8조 원 이상 절반 이상 반도체를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자동차가 시장에 주도할 수 있고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섹터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이 중국 제품을 막아주고 있고 북미 시장 가장 수혜는 또 2차 전지, 전기차 대중화에 따른 2차 전지도 강하게 갈 수 있으니까 결국 세타적으로 본다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에 집중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하반기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났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뭐 사실 엄마가 좋나 아빠가 좋냐 물어보듯이 삼성전자가 좋냐 SK하이닉스가 좋냐 제가 어느 종목이 제가 보고 있는 더 낫다고 판단되는 종목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반도체 같으면 가장 대장은 역시 미국의 엔비디아입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실적을 안 볼 수가 없고요. 엔비디아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준비했는데 실적을 보게 되면 까만 막대는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보라색하고 하늘색은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인데 영업이익하고 순이익도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기 붉은색 라인으로 표시된 겁니다. 붉은색 라인으로 표시된 것은 영업이익률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무려 64.92%입니다. 약 65% 영업이익을 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1,000원 팔면 650원 수익이 났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AI 반도체 붐에 따라 엔비디아 반도체가 풍기 현상이 난다는 겁니다. 돈을 더 주고라도 살려고 하니까 가격을 높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엔비디아가 강하게 상승하는 게 이해가 되고 이런 강한 상승은 한동안 후발주자들이 아직 엔비디아를 뛰어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한 9%입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엄청난 영업이익이죠. 이런 영업이익률이 한동안 유지가 된다면 뭐 엔비디아 주가는 더 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유지가 됐다고 보는 이유는 보시듯이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 제품 개발인데 A100에서 H100, H100에서 블랙웰이 B100인데 블랙웰, 그다음 루빈 계속해서 반도체를 내고 있는데 보면 기존에 A100에서 H100 가는데 2년이 걸렸고 H100에서 블랙웰 가는데 2년, 그런데 블랙웰에서 루빈 가는 데는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후발주자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뒤따라가는 AMD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도 보더라도 엔비디아가 향후 한 2, 3년은 계속해서 앞서간다 보여지고요. 거기에 후발주자들이
그만큼 성과를 못 내고 따라가기 어려우니까 반도체 가격은 높일 수가 있고 영업이익률은 계속 유지가 되고 매출은 늘어난다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측면만 보지만 소프트웨어 측면까지 본다면 뭐 더 기간이 길 수는 있고요. 소프트웨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AI 열풍에 따라서 엔비디아 제품이 풍기 현상이죠. 그래서 AI 어떤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오픈소스들이 대부분 엔비디아 칩 기반의 오픈소스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AI를 개발을 하려면 자연스럽게 엔비디아 칩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둘 다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반대로 AMD 같은 경우는 지금 하드웨어는 열심히 따라가는데 소프트웨어, 오픈 공개된 소프트웨어가 빈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선두권을 차지하고 넘어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한동안 계속해서 높은 영업이익률과 매출액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 보여지고요. 엔비디아 올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 차트를 보게 되면 액면 분할하기 전까지인데 올해만 150%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상승을 하게 되면 정말 더 갈 수 있을까 고민이 생기죠. 하지만 보통 액면 분할을 했을 때 미국은 다른 기업보다는 액면 분할한 기업이 훨씬 더 상승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예전 IT 붐이 일어났을 때 그때 대장주가 시스코랐고요. 지금 AI 붐에서는 대장주가 엔비디아인데 이 두 차트를 겹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겹쳐서 보게 되면 엔비디아는 짙은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시스코는 엷은 하늘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보면 아직도 IT 붐을 내고 크게 상승했을 때보다 요거는 올해 3월 기준으로 겹쳤는 거니까 조금 더 상승이 됐다고 보지만 엔비디아가 시스코처럼 불을 뿜고 상승한 기간이 더 남아있고 폭도 더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시스코 때는 정말 거품을 열고 갔지만 엔비디아는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높은 실적을 바탕으로 상승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시스코 때보다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이런 AI 열풍이 예전 IT 버블보다는 더 강하게 이어질 수도 있고요. 지금 보면 AI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생활이 좋다 이럴 수도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AI를 하는 기업, 아마존에서 어떤 물건을 살 때 AI가 도와주고 사고 더 편한 제공을 했던 거하고 AI가 제공이 안 되는 사이트하고 대응을 하면 상대가 안 되죠. 이처럼 모두가 AI 길로 필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AI라는 것은 뭐 필수고 이런 AI 혁명이 더 이어진다고 보고 거기에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더 간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 미국에는 엔비디아, 대만에는 TSMC, 우리나라에는 SK하이닉스죠.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 합쳐서 삼각동맹으로 불리고 있지요. AI 삼각동맹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SK하이닉스 차트를 보기 전에 TSMC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TSMC 올해 차트입니다. 보면 TSMC도 정말 불을 뿜고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신고가를 내고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버티자면 대만 지수에 TSMC가 30%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지수도 불을 뿜고 상승을 하고 있고요. 부러운 상황이고 우리도 사실은 뭐 삼성전자가 이렇게 불을 뿜고 상승을 했다면 엔비디아나 TSMC처럼 그러면 우리나라 주가도 불을 뿜고 상승을 했을 건데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하지만 대안으로 지금은 SK하이닉스가 그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시고요. SK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년 10월 기준 이때 기준으로 보더라도 최근 고점까지 보면 100%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작게 상승을 한 건 아니고 아주 강하게 상승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 저 부분, 저때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심사임당 출연을 해서 탑픽으로 선정을 했을 때고요. 그때 보시더라도 지금 강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승의 대장은 SK하이닉스입니다. 누가 뭐를 해도. 그래서 조금 여담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번 상승의 주인공은 SK하이닉스고 보통 주인공은 여러분 영화에서 총을 한 방 맞아도 안 죽습니다. 두 방, 세 방 맞아도 안 죽지요. 그건 주가가 한 번 출렁이더라도 꺾이지 않고 또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마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이런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끝이 납니다. 즉 큰 상승 랠리가 끝나고 다른 종목들도 꺾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SK하이닉스는 지금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대신 항상 매수 시점은 대형주는 20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상승을 합니다. 따라서 조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20일 이동평균선 왔을 때 매수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 그때는 매수를 하시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올해 5월 달까지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이 2조 7,500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양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평균 단가를 본다면 약 18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8만 원보다는 지금 주가가 위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2조 8천억 샀던 걸 다시 팔려면 조금 상승을 해서는 수익을 못 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할 폭은 상당히 높다. 기간적으로 길다고 보여지니까요. 그래서 SK하이닉스 20일 이동평균선 왔을 때 매수하고 특히 시장이 크게 흔들려서 외국인 평균 단가 18만 원까지 왔다. 이때는 앞뒤 안 따지고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단가다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 SK하이닉스 차트하고 지금 삼성전자 차트는 모양 자체가 틀리죠. SK하이닉스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만들고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도 아니고 상승폭도 뛰었고요. SK하이닉스 100% 상승을 할 때 삼성전자는 20% 정도 내외밖에 상승을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폭도 약하다. 또 여러분들이 SK하이닉스가 강하게 간다고 불안해서 대안주 매수 기회를 주는 삼성전자 매수한다면 이건 약간 다르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라는 건 여러분 매수 기회, 개인들한테 많이 매수 기회를 준 종목이 강하게 상승하지는 못해요. 오히려 불안할 때 불안하고 매수해도 될까 하던 기업이 계속 상승을 하고 주도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시장에 1등주들이 꺾이게 되면 2등주들도 같이 꺾이게 되고 2등주가 1등주를 넘어가는 케이스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 봤을 때는 일단 SK하이닉스에 집중을 하시고 그래도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5월 달까지 5조 원 이상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상승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높고 불안한 것보다 안정적인 종목 매수한다 싶은 분들은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면 되시고요. 참고적으로 SK하이닉스는 2조 7천억, 삼성전자는 5조 원 매수했다. 삼성전자가 더 많이 외국인들이 매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시가총액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한 4배 정도 많으니까요. 돈도 4배 정도 더 들어와야 되는데 2배밖에 안 들어온 거지요. 즉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더 매수했다. 이렇게 시가총액 고려를 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기술력으로 SK하이닉스가 HBM 더 나은 기술력으로 지금 엔비디아하고 독점 계약을 했고요. 항상 삼성전자가 기술력은 항상 우위를 점했었는데 기술력으로 밀린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SK하이닉스는 기술력으로 늘 밀렸는데 기술력으로 따라잡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그게 지금 AI 혁명의 가장 핵심인 HBM 반도체다. 이건 프리미엄을 훨씬 더 줘야 되는 측면이고요. 여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4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준비를 했는데 보게 되면 TSMC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 때 60%가 넘어갔습니다.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1%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에서 좀 더 성과가 내야지 치고 가는데 파운드리에서도 성과가 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성과가 도는지 확인을 하시고 접근을 하는 게 좋고요. 또 나머지 중국 파운드리 애들도 조금씩 또 성장을 해오고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TSMC에서 치이고 중국 기업들에게도 치이고 최근에 인텔도 파운드리에 집중 들어오면서 치이고 있어 여러모로 어떻게 보면 뭐 순환을 겪고 있다. 하지만 뭐 삼성전자가 이 부분들을 뛰어넘는다면 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기술력으로 본다면 늘 이겨왔으니까 이번에도 이겨올 걸 믿어 의심치 않지만 항상 그걸 확인해가면서 매수를 한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SK하이닉스를 매수하기에는 많이 상승한 것 같은데 얼마나 더 상승할까요? 그 점들 다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또 사셔도 결론부터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지금 20만 위에서 조금 위지만 50만 원 또 넘어가고 60만 원까지 또 충분히 넘어갈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기간적으로 본다면 향후 한 2년, 3년 더 크게 상승할 기간도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다른 것보다 제가 지금 준비한 SK하이닉스 월봉 차트하고 밑에 D램 반도체 YOY 가격 차트를 겹쳐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보면 D램 반도체 YOY 가격은 아주 리뉴얼합니다. 2년 하락을 하면 2년 상승을 하고 2년 하락을 하면 2년 상승을 하는 아주 리뉴얼하고요. 이때 위에 있는 SK하이닉스 월봉 차트를 보면 반도체 가격이 2년 상승을 했던 고점보다 1년 정도 더 상승을 했습니다. 보면 2010년도에 때 반도체 가격이 고점을 형성을 했지만 SK하이닉스 주가는 2011년도에 고점을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반도체 가격 고점을 형성을 했지만 SK하이닉스는 2014년 위에까지 상승이 갔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때도 반도체 가격이 고점을 형성을 했지만 SK하이닉스는 더 상승을 했고요. 평균 한 1년 이상 상승을 갔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반도체 가격은 작년이죠. 2023년 10월 달에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도체 가격은 한번 반등을 하면 2년간은 반등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올해 10월, 내년 10월까지는 반등을 할 거고요. 여기에다가 주가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가격이 최고점에서 SK하이닉스 주가는 1년 이상 더 상승을 했으니까 거기서 1년 이상 더 상승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2년 이상 훨씬 더 상승할 기간이 남았고,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내년 후내년 미국 금리 인하까지 힘을 받았어. 우리 시장이 강한 상승이 가고 그때 주도주가 SK하이닉스가 된다면 뭐 지금 2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 더 강하게 40만 원 넘어서 60만 원 더블 따더블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까요. 조정이 나올 때 뭐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여기에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가 더 붙어 있냐고 하면 항상 반도체 수요는 여러분 증가가 해왔습니다. 지금도 전기차가 나오고 로봇이 대중화되고 AI라는 혁명이 나오면서 반도체 시장은 항상 커왔고요. 그러면 반도체 캐파가 커진다. 그건 반도체 주가는 항상 고점을 넘어서 간다 보여지고, 여기에 2020년 코로나가 왔고, 코로나가 왔을 때 기업들이 서버 정설도 했고 재택근무가 나오면서 타블릿이나 PC 보급이 확 됐거든요. 이게 4년이 넘어가면 교체 주기가 들어옵니다. 이때 강하게 투자됐던 게 내년 후내년에 교체가 된다. 이것까지 탄력이 붙는다고 가정을 하면 반도체는 훨씬 더 지금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 거기에 중심은 대장주는 SK하이닉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상반기 반도체 장비주들은 차별화가 나왔는데요. 하반기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 다들 궁금해하는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반도체 장비주들은 한 번은 조심하자 이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심을 해서 접근을 할 구간이다 설명을 드릴게요. 뭐 반도체 장비주 대장은 뭐니 해도 한미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월봉 차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한미 반도체가 저점 대비 20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꺾였다는 어떤 표가 나온 건 아닙니다. 월봉상으로.
월봉상으로 원봉이 하나 나오면 꺾이지만 하지만 어떤 종목이 20% 상승을 했다는 것은 과하게 상승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여러분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반도체 가격, 앞에서 제가 D램 가격이 2년 상승 2년 하락 사이클이 있듯이 반도체 업황이 안 좋으면 한 2년 정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수익이 확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HBM 효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지만 HBM 투자가 끝났다고 가정을 하면 더 이상 영업이익이 지금처럼 유지가 될 수는 없고 주가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 하락을 한다면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 일례로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오고 그때 우리 바이오의 새로운 장, 진단기라는 새로운 장이 열리고 바이오가 들어간다. 그러면서 20배 상승한 신풍제약 월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신풍제약이 20배 이상 상승을 하고 크게 갔지만 지금 다시 제자리로 와 있습니다. 물론 한미반도체가 제자리로 온다는 건 아닙니다. 오지는 않지만 이처럼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신풍제약을 보게 되면 정말 코로나가 한참일 때 꺾이기 시작을 해서 먼저 조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이 한참일 때 크게 상승한 반도체 종목들은 먼저 꺾일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다들 또 한미반도체 들어갈 거라고 욕심내고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반도체 장비주들보다는 향후 반도체 소재주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소재주들도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중에 상승하지 않은 소재주 한 종목 정도 설명을 드리면 후성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후성은 불소를 만드는 기업인데 보게 되면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서 올해 4월 달까지 생산 중단을 했다가 4월 달부터 생산 재개를 했습니다. 따라서 생산 중단이 됐다가 생산 재개가 됐다는 것은 다시 실적이 턴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지고요. 또 중단하면서 어려웠고 또 기업이 어려우면 유상증자라든가 할 수 있는데 유상증자도 미리 끝이 났습니다. 따라서 유상증자가 끝이 났고 반도체 생산이 재개가 됐다. 이런 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요.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단기간에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한번 확 튈 수가 있는데 튀었을 때 또 자르고 또 조정받으면 매수하고 또 상승 나오면 수익 실현 샀다 팔았다를 하다가 정배열이 형성이 되고 상승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움직일 수 있는데 아직은 정배열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기 매매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반도체 외에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네, 하반기에 반도체 외에 외국인들이 또 가장 많이 매수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중에서도 현대차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나 기아차는 항상 매월 1일 첫 번째 영업일 날 실적 자동차주를 얼마나 많이 팔았느냐 판매량을 공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5월 1일 나온 공시를 보면 5월 달까지 6월 1일이죠. 공시가 나온 걸 보면 5월 달까지 누적으로 작년보다 0.2% 더 판매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작년도 현대차 차트 보면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고 올해 밸류업 프로젝트 영향으로 한번 밸류업 되면서 상승이 나왔고요. 그건 올해 사실 정권 리포트에서 작년 연말 보면 실적이 안 좋을 거다. 작년에 워낙 좋았으니까 어려울 거다. 리포트가 계속 나왔는데 리포트가 틀리면서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실적들이 반영이 될 걸로 보이고 실적 반영이 되면 아직도 저평가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저평가다. 실적 대비 저평가고요. 그리고 일봉으로 본다면 자동차 같은 경우들은 보면 제가 4월 달에도 나와서 설명을 드렸고요. 뭐 그때보다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거든요. 신고가를 내고 있고 여기에 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본다면 인도에서 IPO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 IPO, 인도에서 IPO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장이 되고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인도의 주식이 뭐 상장이 되면 인도 국민에게 보면 다르게 접근을 하고 인식이 달라지면서 인도에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여기에다가 포도 전기차 사업까지 인수를 했으니까요. 인도 시장에서 성공이 나온다면 중국 시장에서는 어려웠지만 미국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 시장까지 나간다면 자동차는 뭐 훨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게 갈 수 있고요. 또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본 차트를 보시면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거든요. 항상 대형주는 20일 이동평균의 선에서 매수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또 참고적으로 보면 5월 달까지 외국인들이 3조 2,700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3조 원 이상. SK하이닉스보다 더 많은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면 어느 순간 또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지금 신고까지만 조정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고, 월봉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올해 4월 달에 왔을 때는 월봉상 밑에 있었는데 어느덧 월봉 신고가까지 올라왔고요. 그때도 뭐 올 4월 달에도 자동차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보면 2012년이나 13년 월봉 고점을 한번 형성을 했고, 그리고 2020년대에 고점을 한번 형성을 했고, 그리고 지금 다시 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보다는 실적이 훨씬 좋고요. 과거 때보다 실적이 훨씬 좋고요. 또 2020년대는 애플카라는 모멘텀을 타고 확 상승을 했지만, 지금은 어떤 기대감 모멘텀이 아니고 올 연말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한다는 어떤 실제적인 기대감이 정말 현실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더 강하게 상승을 앓고 있고, 월봉 고점을 넘어간다면 뭐 저항대가 없이 강한 랠리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자동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요. 하반기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2차 전지,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4대 소재 부품, 이 4대 부품 속에서도 차별화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4대 소재 부품 실적 측면부터 시작해서 종목별로 한번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2차 전지 소재 부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 꼭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터리 가격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튬 배터리 가격 구성을 보면 양극재가 한 51%, 음극재가 12%, 분리막이 7%, 전해액이 4%, 그 다음 기타가 있고 감각삼각비가 한 24% 형성이 돼 있는데, 이 4대 부품 내에서도 큰 틀에서 보면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먼저 대세 상승 랠리를 펼쳤고요. 그리고 전액 엔캠이죠. 바톤을 받아서 엔캠이 큰 대세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음극재 대조전자재료가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는 것은 분리막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분리막 대장주에 분할 매수를 한다면 또 순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제가 뒤쪽에 어떤 종목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순환 상승이 나올 때 소대 4대 부품 중에 각각의 대장주가 어떤 건지 그것도 짚어보고 갈게요. 먼저 양극재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NF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분리막은 WCP, SKIE 테크놀리지, 그 다음에 전해액 같은 경우는 엔캠, 동아기업 솔브레임 홀딩스, 그리고 음극재는 대주전자재료 하나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대장주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글로벌 캐파가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시고요. 이런 대장주부터 공부를 하시고 그 이후에 작은 기업들, 또 어떻게 보면 곁다리로 걸쳐졌는 기업들 공부를 해가시면 될 걸로 보고, 제가 오늘은 이 대장주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크게 상승을 하고 지금 꺾이려고 하고 있는 전해액 대장주 엔캠을 분석을 하도록 할게요. 뭐 엔캠을 분석을 하고 엔캠이 꺾인다면 이동주인 동아기업이나 솔베린 홀딩스도 뭐 접근하기는 어렵다, 같이 인식을 하셔서 보시면 되시고요. 먼저 엔캠입니다. 엔캠의 가장 기본적인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적을 보게 되면 엔캠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 때 영업이익이 149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때 118억 적자로 확 바뀌었습니다. 기업은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주가는
큰 적자가 됐다. 이건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게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261억 대규모 전환 청구권 행사가 나왔습니다. 전환 청구권 행사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전환 사채가 발행이 되고 한 1년간 시간이 지나면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을 한다. 이게 전환 청구권 행사입니다.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으로 전환을 할 때 주당 얼마로 전환을 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이 주당 전환을 하는 것은 주가하고는 상관이 없이 전환 사채가 발행이 될 때 미리 약정이 됩니다. 얼마에 전환을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3억하고 2억 원, 주당 7,263원의 주식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66억 원, 68,048원의 주식 전환이 됐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평균 내면 261억,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큰 261억이 평균 주가 71,451원의 주식 전환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식 전환되는 돈들이 수익을 실현을 할지 아니면 보유를 할지, 그거는 현재 주가하고 관련이 있겠죠. 현재 주가하고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261억 전환사채 평균 주식 전환한 71,451원보다 290%나 높은 위치입니다. 수익이 290% 낮다는 것은 주식 전환되고 수익 실현할 확률이 높잖아요. 이렇게 큰 돈들이, 전환사채라는 돈들이 주식으로 바뀌어서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갔다. 보통 이때가 고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엔퀸 같은 경우는 이런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어렵고, 수익이 크게 나신 분들이라면 수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또 엔캠이 이제 고점에서 꺾인다 그러면 후발주자, 2등, 3등 주인 동아기업이라든가 솔브레임 홀딩스도 조금은 조심할 때다.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언급재. 지금 상승을 시작하고 있는 언급재 대조전자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대조전자재료 먼저 실적을 볼게요.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이 2억인데 올해 1분기 때 50억입니다. 영업이익이 훅 좋아졌고, 단순히 영업이익만 좋아진 게 아니고 매출액도 374억에서 462억으로 좋아졌습니다. 또한 하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를 보게 되면 공매도 금지가 됐는 작년 11월 3일에 71만 주인데 5월 20일 기준 상승할 때쯤에 보면 25만 주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공매도가 상승해서 준 게 아니고 공매도가 줄고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공매도 입장에서 보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 공매도를 줄여야지 수익이 커지니까요. 주가가 낮을 때 수익 실현을 하죠. 따라서 이런 공매도가 줄고 주가가 상승을 하니까 양극재, 특히 공매도가 안 줄었던 양극재는 주는지를 늘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언극재 같은 경우는 이런 공매도도 훅 줄었다. 실적도 좋고 공매도도 줄었다. 여기에다가 또 하나를 보게 되면 지금 전기차가 대중화로 가고 있습니다. 대중화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대중화가 될 때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는 충전 시간입니다. 충전 시간. 이 충전 시간을 줄여야지 더 빠른 대중화로 갈 수 있는데, 대중화로 가는 시점 길목에서는 충전 시간 줄이는데 또 포커스가 맞춰질 수가 있고요. 기존 같은 경우는 양극재에서 니켈 함유량을 높이면서 충전 시간을 줄여왔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니켈 함유량을 높일 수 있는 만큼 높여졌고, 지금은 언극재에서 실리콘 언극재를 사용해서 충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이론적으로 보면 실리콘 언극재로 만들어진다면 5분 만에 500km, 600km 갈 수 있는 충전이 이루어지는 꿈의 실리콘 언극재를 만들 수 있고요. 하지만 아직 기술적으로는 그까지 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리콘 언극재를 만들고 양산한 기업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런 기업은 우리나라에 대조전자재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대조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LG에너지솔루션에 실리콘 언극재 양산을 해서 제공을 했고, 그리고 작년도에 SK온에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처럼
실리콘 원곡제는 대주전자 재료 하나니까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때고요. 여기에 또 중요한 거, 대주전자 재료가 610억 대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는 발행된 전환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었는 거고, 대주전자 재료는 이제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격보다 주가가 엔캠처럼 크게 상승을 할 확률이 있겠지요. 그러면 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 가액하고 주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610억 전환 사채가 행사할 수 있는 전환 가액이 12만 3,922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는 그 근처입니다. 따라서 이런 전환 사채 행사 가액 근처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요. 또 참고적으로 표시가 돼 있는, 제가 요거 4월달 여러분들에게 또 똑같이 대주전자재료 설명을 드렸고요. 그때에 비해서 상승이 돼 있지만 지금 또 전환가액 행사 가격 비슷한 위치에서는 매수를 하고, 이번 매수를 하면 한 2, 3년 중기적으로 본다고 보고요. 또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은 시간이 필요하고 보호 예수로 묶여 있습니다. 1년 지나고 행사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1년 이후 크게 상승을 했고, 지금 전환 사채에 들어온 돈들은 단순히 이자만 받으려고 들어온 돈이 아니고 주가 상승했을 때 주식 전환해서 수익 실현하려는 그것까지 보고 들어왔다고 보여지면 비슷한 가격대에서 우리도 같이 매수가 가능할 거니까요. 이 가격대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아직 큰 상승 랠리가 나오지 않은 분리막 쪽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항상 글로벌 캐파가 있는 기업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분리막에 글로벌 캐파가 있는 기업 준비를 했는데 보게 되면 중국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중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사이에 SKI 테크놀리지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시가 되어 있는 WCP가 하나가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글로벌 캐파가 있는 건 이 두 업체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이 두 업체 중에 한 업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다른 것보다 실질적인 측면이 중요하니까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WCP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이 160억에서 올해 1분기 6억으로 확 줄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중요한데, 매출액을 보게 되면 작년 1분기 때 750억이랐는데 올해 1분기 때 1244억으로 매출액이 확 증가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매출액 캐파가 커졌다는 것은 분리막 가격만 조금 올라온다면 기업이 확 좋아질 수 있다. 이게 내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WCP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SKI 테크놀리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적자고 올해도 적자가 이어졌고요. 또 여기에다 보면 공매도가 아직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SKI 테크놀리지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3일 71만 주 공매도에서 68만 주 공매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접근하기는 어렵고요. WCP 같은 경우는 공매도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작년 11월 3일 6만 주인데 6만 주 자체도 적을 뿐더러 6만 주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공매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다 보여지고요. 따라서 실적도 낮고 공매도에 자유로운 WCP 조정이 나온다면 분할 매수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다음 4대 부품 소재 중에서는 아직 큰 상승이 안 나왔는데 다음 후발 상승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가장 관심이 있어하는 양극재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른 것보다는 정말 공매도 세력이 지긋지긋하게 끈질깁니다. 양극재 공매도가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보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 3일에 비해서 한 7% 정도만 줄어들었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한 2%, 공매도가 작년 11월 3일 날 304만 주인데 5월 말 기준으로 299만 주 거의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공매도가 먼저 줄어드는 걸 확인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공매도 줄어드는 걸 먼저 확인을 하시고, 줄어들게 되면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실적입니다. 영업이익이 보게 되면 대부분 확 줄어들었습니다. 보면 에코프로 BM이 작년 1분기 때 1073억인데 올해 1분기 66억으로 무려 93%가 감소를 했고요.
이거는 다른 것보다 전기차 시장 아주 치열한 가격 경쟁을 펼치고 있지요. 그 가격 압박이 배터리에 이어지고 배터리에서 가장 가격 측면에서 비싼 부분인 양극재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 판매 가격을 보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하락이 멈추고 그리고 실적이 턴을 하고 구매도가 줄어들 때 이때는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더라도 확연히 이런 모습이 보이는 시점에 접근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큰 상승을 타고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너무 계속해서 판매 단가가 어려울 때 매수하면 더 어려워지고요. 하지만 여러분,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내년이나 후내년 본격적인 시장을 대중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캐점으로 어렵지만 본격적인 대중화가 된다면 4대 소재 부품들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가야 되고요. 관심을 가져가다가 대중화 가까이 가면서 시장이 턴할 때 그때 한번 잘 매수를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과가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관심은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4대 소재 부품은 전체적으로 어떤가요? 4대 소재 부품 종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래에셋 리포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리포트를 보면 사실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복잡한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보면 PQ 수익성이라는 게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P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 Q는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 그래서 가격 곱하기 양하면 사실은 매출액이죠. 실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객 움직임에 따라 수익성이 어떻게 된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4분기 기준으로 수익성이 좋은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에셋 리포트 기준으로 본다면 일단 배터리 셀 업체는 그렇게 수익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수익성이 4분기 때 그대로 횡보를 한다고 돼 있으니까 아직 배터리 셀이라는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직접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을 나타내니까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은 접근을 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양극재도 4분기에 수익성이 그대로 횡보를 한다 돼 있습니다. 따라서 양극재도 아직은 관심을 가질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수익성이 가장 좋은 것은 동박입니다. 동박인데 동박은 올 3분기, 4분기부터 수익성, 가격, 판매량 모두 좋아진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동박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제가 또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전해액은 보면 그대로 수익성이 횡보입니다. 3분기, 4분기 횡보. 엔캠 주가가 크게 상승이 됐고 실적이 안 좋고 그리고 수익성마저 횡보를 한다. 우리가 접근을 할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동박을 보게 되면 동박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언극재에 들어가는 구리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언극재가 안 나왔는데 동박이 이렇게 좋아진다는 것은 언극재도 좋아진다고 보여지니까 언극재, 대주전자 재료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리막입니다. 분리막을 보게 되면 수익성이 3분기, 4분기 좋아진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큰 대세 상승이 나오지 않은 분리막, 그중에 WCP, 우리가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해도 된다. 이렇게 4대 소재 부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2차 전지와 관련해 하반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나 종목이 있을까요? 최근 나온 미래에셋 리포트에 보면 동박이 가장 수익성이 좋아질 걸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든 안 가지든 동박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먼저 동박 기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동박은 언극재에 들어가는 구리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산업 섹터가 계속해서 연평균 27% 성장을 해가고 있는 섹터다 보시면 되시고요. 물론 전기차 생산에 따라서 다른 4대 소재 부품도 같이 생산을 할 건데 그거보다는 지금 캐점 현상 구간인데도 성장을 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에다가 동박 기업을 보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캐파가 있는 건 세 업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요. 두 번째는 솔루션 첨단 소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SKC 넥실리스. 이 정도 세 업체가 있는데 세 업체 모두 괜찮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중에 항상
1등주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1등주가 어떤 종목인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보면 롯데에너지솔루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에 공급을 하고 있고 지금 말레이시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진출은 다른 게 아니고 동박을 만들 때 전기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기가 산 생산 기지에서 좀 경쟁력을 높이려고 말레이시아에 나가 있고 또 유럽에도 진출을 해 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가장 잘 진출이 돼 있다 보시면 되시고요. 솔루션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공급을 하는 게 메리트고요. 그 다음에 작년 9월부터 캐나다 공장 준공 착공을 했고요. 아직 준공을 된 건 아닙니다. 요런 메리트가 있고 대신 SKC 넥실리트 같은 경우는 3사에 모두 공급을 하지만 1분기 때 워낙 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 희망퇴직을 받고 있거든요. 따라서 접근을 아직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매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하고 솔루션 첨단 소재 두 개가 남아 있는데 요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올 1분기 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 때 61억 영업이익에서 올 1분기 43억으로 살짝 줄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을 보게 되면 작년 1분기가 1636억인데 올해 1분기가 2417억으로 확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미래에셋 리포트가 나와 있듯이 3분기, 4분기 동박 가격도 상승을 한다. 그렇다면 뭐 매출액도 증가가 되고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것은 실적 개선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공매도, 2차전지 기업들은 공매도를 살펴야 되는데 공매도 측면에서 보더라도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173만 주, 공매도 금지 기간에서 173만 주인데 지금은 16만 주로 확 줄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공매도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다 설명을 드리고요. 반대로 하나 남아있는 솔루션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습니다. 보면 매출액도 그대로고요. 매출액도 작년하고 비교했는데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 때 190억 적자에 있어 올 1분기 140억 적자입니다. 적자 폭이 확 커져 있거든요. 뭐 그렇다면 1등주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로 볼 수 있고 동박 기업 중에 관심을 가진다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에 관심을 가지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동박 외에 보면 좋을 만한 섹터나 종목이 있을까요? 이제 동박 외에 본다면 가장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핵심 광물입니다. 2차 전지 소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핵심 광물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는 내년 1월 1일 되면 이제 중국 광물을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광물은 지금부터 희소성이 나오고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중국이 워낙 밀어내고 광물부터 해서 밀어내서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있는데 중국 제품 쓰지 마. 그러면 중국 제품 가격하고 제외된 가격하고는 차이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측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핵심 광물, 특히 리튬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특히 이런 현상이 나온 것들 한번 살펴보면 조금은 다르지만 폴리실리콘입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폴리실리콘 가격을 보게 되면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가 됐는 게 중국 폴리실리콘 중국에서의 가격이고요. 그리고 까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중국을 제외한 폴리실리콘 가격입니다. 미국 북미 시장에서 중국 제품 못 들어오게 관세를 확 높여버렸죠.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을 못 쓴다. 그러면 리튬 가격에서도 프리미엄이 붙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 따라서 뭐 리튬 가격도 지금은 보시면 리튬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고 올해 초에 상승을 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아서 제자리입니다. 하지만 내년이 된다면 리튬 가격 전체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리튬 가격 전체적으로 제자리지만 결국은 희소성으로 북미라든가 중국을 제외한 리튬 가격은 상승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도 중요하니까 그게 미래에셋 리포트에서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타산 리튬 상승 하락 중에 뭐 중국 제품은 하락을 하더라도 뭐 중국을 제외한 가격에서는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리튬 관련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특히 리튬 관련주 같으면
가장 대표적인 게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전체적인 리튬 사업을 보게 되면 먼저 리튬 사업은 조금 아쉬운 측면은 있습니다. 포스코 회장이 교체가 되면서 리튬 사업의 축소라기보다는 속도 조절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는데 결국 리튬 가격이 간다면 정상적인 속도로 다시 바뀔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정말 리튬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포스코홀딩스니까요. 2025년까지 2.3만 톤, 2026년까지 9.6만 톤 실질적인 리튬이 생산이 되고 또 내년부터 실질적인 리튬 가격, 중국을 제외한 리튬 가격의 프리미엄이 붙고 상승을 한다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다시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요. 반등뿐만 아니고 중기적으로 내년 후내년까지 고려한다면 전고점을 넘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렵지만 포스코홀딩스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을 하셔야 되고요. 매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월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포스코홀딩스가 2018년도에도 고점을 한번 돌파하려다가 못하고 2021년도에도 고점 돌파하려다가 못 가고 지지 라인으로 작용했다가 2023년 확 돌파를 하고 다시 그 지지 라인 작용했던 위치까지 조정을 받았거든요. 보통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돌파하기 전에는 저항으로 작용을 하지만 돌파 후에는 오히려 조정받을 때는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니까요. 월봉상 지지받을 수 있는 위치에 와 있고 여기에 내년부터 리튬 가격 반등 그리고 또 철강 사업을 보면 또 포스코홀딩스한테 유리한 측면이 하나가 있는데 중국 철강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를 매기고 있고 또 유럽도 관세를 매기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철강 사업부에서도 숨통이 트이고 좋아지는 측면이 있고 그러면 내년에 철강 사업부, 리튬 사업부 모두가 좋아진다면 2023년 고점 추세적으로 보면 내년 후내년 통해서 저 고점도 돌파할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중소형주에 대해서 또 한 종목 관심 있는 종목 설명을 드리고 그 종목은 다른 게 아니고 후성입니다. 후성은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 적자, 올 1분기도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중기적으로 보유하는 건 아니고 반등을 노리는 거고요. 요중에 보면 반도체용 에칭가스 생산이 올해 4월 달까지 중단이 됐다가 생산이 재개가 됐는 게 하나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신규 시설 투자 전의 질, 이게 리튬염입니다. 리튬염 착공, 공장 착공을 했는데 2022년 7월 달에 착공을 시작을 해서 올해 4월 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공장을 만들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제 완공이 되고 실질적으로 생산이 될 때는 이제 투자됐던 걸 회수를 해서 거다들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업이 한번 변화의 시점이 반도체용 액침가스가 생산이 재개가 되고 그리고 리튬염 생산 완료가 되고 수요를 잡고 난 뒤에는 이제 실질적인 생산이 될 걸로 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아직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역배열 형태로 하락을 해 있습니다. 하락을 해 있고 하지만 유상증자도 끝났고 생산도 재개되고 또 공장도 착공이 됐다. 그런 모멘텀을 타고 위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반등은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반등이 나와서 넘어갈 때 한번 수익 실현, 또 조정이 나오면 재매수, 또 121선 수익 실현, 반복 매매를 하다가 정배열이 형성이 됐을 때 이때는 한번 매수해서 중기적인 보유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추가로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4대 소재 부품, 그 다음에 핵심 광물, 그렇다면 이제 배터리 중에서도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8월 달 오창 공장에서 생산될 계획입니다. 이때 생산이 된다면 이 관련해서 지금이 이제 7월이니까 곧 7월이 되니까 모멘텀을 타고 종목들이 움직일 확률이 높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 4680 배터리 예상 공급망을 본다면 뭐 니켈 도금 같은 경우는 TCC 스틸, 캔케이스 같은 경우는 동원 시스템이죠. 그다음 검산 장비는 이노메트리, 그리고 2차 전지 소재는 LNF나 엔캠인데 2차 전지 소재는 워낙 큰 섹터니까 단순히 4680 배터리가 된다고 해서 뭐 탄력을 받기는 어렵고요. 또 검사 장비는 하면 장비는 형성이 되고 생산을 한다는 것은 장비가 들어갔다는 거니까 이노메트리도 접근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렇다면 TCC 스틸이나 동원 시스템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TCC 스틸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을 했지만 1분기 실적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1분기 실적이 그래도 좋은 동원 시스템즈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동원 시스템즈, 제가 일봉 차트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일봉 차트 중에 제가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점, 저 지점이 5월달 심사임당 지금 출연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 비해서는 또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2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8월 달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4680 원통용 배터리를 실제로 생산을 한다면 앞쪽 3월 달 전고점 넘어갈 걸로 보이니까요. 2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 온다면 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1억이 있다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실 건가요? 뭐 1억이 있다면 일단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뭐 대장주로 보여지는 SK 하이닉스 한 30% 매수를 하시고요. 매수를 할 때는 늘 20일 이동평균선 이하에서 매수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현대차, 대형주는 마찬가지입니다. 20일 이평선 이하에서 매수니까 현대차 20%,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20%, 대형주를 이렇게 70% 구성을 하고 나머지 30%는 중소형주 매수를 하는데, 중소형주는 사실 여러분들이 매수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중소형주 중에서 전환사채 행사 공시가 나온 종목이라든가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집을 했다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한번 상승을 하면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매매에 활용을 하는지 저 이희경 경제TV 유튜브에 오면 다양하게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또 중소형주 관심 있으시거나 또 공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유튜브에 오셔서 참고하셔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상반기 때 어려웠잖아요. 하지만 하반기 때는 점진적인 상승이 나오고 내년 후내년에는 강한 상승이 나오니까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시고요. 어렵더라도 조정치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뭐 향후 2, 3년 내다보고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다들 힘들 내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